아버지, 그 탈북자 놈한테 속으신 거라고요. 아버지 평생 모은 돈을 저런 빨갱이한테 다 넘기시다니요. 아들의 눈에서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불꽃이 튀는 것을 본 순간 제 세상은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 평생을 바친 회사가 부도 났을 때였고, 두 번째는 바로 제 아들이 제 인격을,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친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퇴직금 5억. 제 청춘과 맞바꾼 그 돈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지고 제 자식의 입에서 저런 끔찍한 말이 나오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혹시 제 뼈아픈 실패담에 귀 기울여 주실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자식의 달콤한 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어느 늙은 아버지의 회 안 섞인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진철. 올해 68입니다. 저는 평생을 섬유 수출 회사 하나에 몸바친 이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24세 풋내기 사원으로 입사해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공부하며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땀 흘렸고 유럽의 낯선 도시에서 밤새 바이어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덕에 저는 평사원에서 시작해 회사의 중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죠. 아내와 아들, 딸, 내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아내와 오붓하게 보낼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운동회인데 꼭 와야 해. 라던 딸의 목소리. 아버지, 저랑 캐치볼 한 번만 해주세요. 라던 아들의 눈망울을 외면해야 했던 날들이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버지의 숙명이라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만큼 내 가족은 편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제 유일한 신조였습니다. 60살이 되던 해, 저는 명예롭게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임식 날 수많은 후배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저는 지난 4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감사패와 꽃다발, 그리고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퇴직금 5억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고생 끝났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들, 딸도 아버지,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편히 쉬세요. 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제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이라도 하나 사서 월세를 받으며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이나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밋빛 계획은 퇴직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아들 녀석의 제안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성수는 대학 졸업 후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고 몇 번의 창업 시도마다 실패를 거듭하며 제 속을 썩여온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번쩍이는 눈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대박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녀석이 내민 것은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학군 좋은 목동에 1호점을 내면 1년 안에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월 수천만 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PPT 자료와 그럴듯한 시장 분석 데이터를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뭔가 해보려는 그 의지가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사업 계획을 들은 아내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걸 그렇게 쉽게 성수한테 전부 맡겨도 괜찮겠어요? 그 아이 지금까지 제대로 성공시킨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수는 이전에 쇼핑몰 사업을 한다며 2천만 원, 푸드트럭을 한다며 3천만 원을 말아먹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녀석의 눈빛에는 과거와는 다른 절실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제가 곁에서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함께 사업을 이끌어 간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40년 동안 사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내 눈을 믿어. 이번엔 분명히 달라. 그리고 성수도 이제 30이 넘었어. 언제까지고 우리가 품에 끼고 있을 순 없잖아. 이번이 녀석이 홀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아버지로서 이 정도는 밀어줘야지. 제 말에는 평생을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살아온 저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곁에 있는데 설마 실패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그동안 자식에게 무심했던 아버지로서의 미안함과 부채의식이 뒤섞여 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야. 우리 아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줘. 결국 아내는 더 이상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한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때 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퇴직금 5억 원 전액을 아들의 스터디 카페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꼭 성공해서 아버지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허언이 아닌 듯 했습니다. 목동 학원가 가장 좋은 자리에 문을 연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는 개업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최고급 원두를 사용하는 카페,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의자, 그리고 완벽한 방음시설까지. 아들은 젊은 감각으로 요즘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카페에 나가 아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비록 커피 내리는 법은 서툴렀지만 카운터를 보고 청소를 하고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현장에 복귀한 기분, 그리고 아들과 한패 땀을 흘리며 일한다는 보람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을 때 아들은 제 앞에서 통장을 펼쳐 보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제 말이 맞았지요. 이 추세라면 6개월 안에 2호점을 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으쓱해져서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거봐, 내 판단이 옳았잖아.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아내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을 저는 잊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면 저는 을에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스터디 카페를 차렸는데 아주 대박이 났다네. 젊은 놈이 사업수하니 나를 쏙 빼닮았어. 친구들은 역시 김 부장 아들이네. 부럽다 부러워. 라며 저를 치켜세웠고
저는 그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안정되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더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버지, 전국에 김성수 스터디 카페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몇 년 안에 코스닥 상장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당찬 포부를 들으며 제 2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성공의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그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아들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해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를 외제차로 바꾸고 명품 시계와 옷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수야, 아직 사업 초기인데 너무 사치하는 것 아니냐? 제가 걱정스레 묻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다 사업의 일부예요. 사업가가 성공하려면 겉모습부터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하는 법이라고요. 일종의 투자죠.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세대가 다른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카페에 출근하는 횟수가 뜸해진 아들은 가게 일을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어딘가를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부턴가 저와는 한 번도 인사를 나눈 적 없는 낯선 남자가 함께 했습니다. 번들거리는 머리에 딱 붙는 양복을 입은 어딘가 건달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자 아들은 제 사업 파트너예요.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계세요. 라고 올버무렸습니다. 그 남자를 만난 이후로 아들은 제게 카페의 매출이나 지출 내역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질구레한 건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편하게 지시만 하세요. 아들의 태도는 점점 더 저를 사업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요. 성수 옆에 붙어 다니는 그 남자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허튼 짓 할 아이가 아니야. 다 생각이 있겠지.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월 임대료가 2달이나 밀렸다는 내용의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성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매달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면서 왜 임대료를 못 낸 거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이번에 2호점 부지 계약금을 치르느라 잠시 현금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바로 해결할게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들의 책상 서랍에서 아들이 그 사업 파트너라는 남자와 함께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한 기록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독촉장이 날아온 그날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도박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제가 증거를 들이대자 마침내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냥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좀 식히러
딱 한 번 간 거예요. 정말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아들의 눈물 섞인 사과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젊은 나이에 큰 사업을 하려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 이번 한 번만은 눈 감아주자.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잃게 될 파멸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에 대한 제 신뢰에는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아들이 가게돈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건달 같은 남자의 꼬임에 빠져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온갖 불안한 생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들의 약속은 빈말이었습니다. 카지노 출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카페 운영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최고급이라던 커피 머신은 고장이 났지만 수리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친절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은 밀린 급여 때문에 하나둘씩 그만두었습니다. 카페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성수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 도박 끊어야 해. 제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들은 이미 도박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아버지, 제가 지금 돈을 거의 다 땄어요. 조금만 더 하면 아버지 투자금의 2배는 딸 수 있다고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라는 허황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개업한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카페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5억 원의 제 퇴직금과 맞바꾼 텅 빈 공간,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빚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허탈함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몸져 누웠습니다. 아내는 제 곁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들의 추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페를 정리한 돈마저도 도박으로 탕진하고 이제는 사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날이 찾아졌습니다. 김성수 씨 아버지 되시죠? 아드님이 빌려간 돈 당장 갚으세요. 안 그러면 이 집 풍비박산 나는 수가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남은 재산인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아들의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40년간 회사의 청춘을 바쳐 마련한 우리 가족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내는 여보, 안 돼요. 이 집까지 팔면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요. 라며 절규했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채업자들에게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테니까요. 괜찮아. 집은 다시 사면 돼. 하지만 아들은 잃을 수 없어. 저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고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의 사채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한 날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생을 망쳤습니다.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평생 일해서 이 빚 꼭 갚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들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판 돈에서 빚을 갚고 남은 돈은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빌라의 작은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곰팡이 내나는 작은 방. 그곳에서 저의 초라한 노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셋집으로 이사 완 후 아들은 한동안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 현장에 나가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고 매달 꼬박꼬박 제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액수가 적지만 제가 꼭 예전처럼 살게 해드릴게요. 땀에 전 작업복을 입고 거친 손으로 돈 봉투를 내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거나 늦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그 희망 또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조금 안정되자 아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며 호황된 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오히려 제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사업 아이템은 정말 확실해요. 초기 자금 500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나에게는 이제 단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자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어떻게든 재기해서 효도하겠다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저희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들이 벌어다 주는 생활비가 끊기자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늙은이를 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동네 아파트 단지를 돌며 폐지를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대기업의 중역이었던 제가 이제는 남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허리를 굽혀 폐지를 주울 때마다 비참함과 자기 혐오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어카 가득 폐지를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리어카를 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애뜰 얼굴의 젊은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청년의 이름은 강혁, 함경북도가 고향인 탈북 청년이었습니다. 혁이는 제가 사는 동네 작은 세탁소에서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제가 폐지를 줍는 시간에 맞춰 나와 말없이 제 리어카를 밀어주곤 했습니다. 혁이 총각, 매번 이렇게 안 도와줘도 괜찮은데 제가 미안해하면 그는 그저 아닙니다, 어르신. 북에 계신 제 아버님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라며 씩씩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혁이는 종종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굶주림을 피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던 이야기, 중국을 떠돌며 겪었던 고초,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기까지의 힘겨웠던 시간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감기 몸살로 며칠 동안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못하자 혁이가 약봉지와 따뜻한 죽을 사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안 보이셔서 걱정돼서 와봤습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낯선 타향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늙은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쓰는 그 청년의 따뜻한 마음에 저와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혁이는 저희에게 아들보다 더 살가운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저희 집을 찾아와 낡은 형광등을 갈아주고 막힌 하수도를 뚫어주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혁이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혁이 총각 저녁 먹고 가게 라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삭막하고 절망뿐이었던 저희의 노년에 혁이라는 존재는 한 줄기 따뜻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혁이와 가깝게 지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던 어느 날 1년 넘게 소식 한 번 없던 아들 성수가 뻔뻔한 얼굴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죠? 저와 아내는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고실에 놓인 혁이의 작업복을 보더니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옷은 누구 겁니까? 혹시 집에 다른 사람을 들이신 거예요? 저는 혁이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혁이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의 표정은 점점 더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아오지 못했던 것은 차마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동안 죽어라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진 빚을 갚고 다시 예전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민 것은 뜻밖에도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입니다. 지금 아버지 명의로 된 이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이 보험에 넣으시면 매달 50만 원씩 평생 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원금은 제가 상속받게 되는 상품입니다. 아버지 노후도 안정되고 저도 불효를 씻을 기회를 얻게 되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눈빛 뒤에 숨겨진 차갑고 탐욕스러운 계산을 읽었습니다. 그는 제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인 전세 보증금 3천만 원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교묘한 덫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위선적인 제안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뻔뻔함과 탐욕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푼까지 짜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아는 최고의 설계사 분을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 나는 그 돈 나를 위해 써야겠다. 제 단호한 대답에 아들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탈북자놈 때문이죠? 그놈이 아버지 옆에 붙어서 돈 빼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죠? 제가 다 알아요. 아버지, 그 탈북자놈한테 속으신 거라고요. 아버지 평생 모은 돈을 저런 빨갱이한테 다 넘기시다뇨. 아들의 입에서 탈북자, 빨갱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자식들에겐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지키는 늙은 문지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피를 나눈 아들보다 낯선 탈북 청년이 제게 더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좋다. 내 소원대로 나는 내 모든 것을 혁이에게 넘겨주겠다. 너 같은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통쾌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은 3천만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고 제 노년의 주도권을 제 손으로 쥐기 위한 마지막 모기였습니다. 저는 혁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혁아, 나는 이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열고 싶다. 내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혁이는 무척 놀랐지만 이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비록 아는 것은 없지만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뭐든지 셔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발품을 팔아 동네 시장 귀퉁이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남은 2천만 원으로는 낡은 가게를 수리하고 필요한 집기들을 중고로 사들였습니다. 우리는 가게 이름을 진철인의 만물상이라고 지었습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잡다한 물건들을 싸게 팔고 고장난 물건들을 고쳐주는 요즘 세상에는 보기 드문 옛날식 철물점 같은 가게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회사에서 기계를 만지며 살았기에 웬만한 물건은 눈 감고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혁이는 성실하고 손재주가 좋아서 제게 기술을 금방 배워나갔습니다. 가게를 여는 날 저와 아내 그리고 혁이는 작은 시루떡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여보, 혁아, 우리 한번 잘해보자. 비록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제 마음은 40년 전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처럼 설레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진철인의 만물상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직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를 가져온 할머니에게는 싼 값에 부품을 구해 완벽하게 고쳐드렸고 못 하나 박아달라는 아주머니의 부탁에도 혁이는 언제나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조금씩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게 할아버지 솜씨가 용하더라. 탈북자 총각이라던데 사람이 어찌나 착하고 성실한지 몰라. 가게에 대한 좋은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물건을 팔고 고치는 것을 넘어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은 저희 가게에 들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은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러 오곤 했습니다. 가게의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저와 아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웃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혁이는 이제 제게 아들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혁이를 양아들로 삼기로 결심했고
혁이도 눈물을 흘리며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피를 나누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번창해 간다는 소문은 결국 친아들 성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성수가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또다시 사기를 당해 완전히 빈털처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버리고 그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제발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이 가게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참회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기댈 곳이 없어지자 다시 저를 찾아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혁이가 나왔습니다. 혁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성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성수는 혁이를 보자 얼굴이 이그러지며 악을 썼습니다. 이 탈북자 새끼, 네가 우리 아버지를 꼬드겨서 재산을 가로챈 거지. 이 간첩 같은 놈. 성수가 혁이에게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제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아들에게 해본 적 없는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내 아들은 여기에 있는 혁이 하나뿐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썩 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제 말을 들은 성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고 혁이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성수는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는 결국 작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사람의 선의를 짓밟은 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업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혁이를 정식으로 대표이사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제 아내와 제 아들 김혁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빗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제 진짜 아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배신한 아들을 미워하는 데 남은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가게가 완전히 혁이의 손에 익숙해진 후 저는 오랜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못다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오직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동네에 있는 야학에 등록하여 혁이와 비슷한 또래의 탈북 청년들과 함께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단어와 문법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혁이는 매일 밤 제 영어 숙제를 도와주었고 아내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1년 뒤 저는 더듬거리지만 외국인 손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에 얽매인 전직 대기업 중역도 모든 것을 잃고 폐지를 줍던 초라한 늙은이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가꾸어 나가는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는 늦깎이 학생일 뿐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며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무 늦게 당신에게 이런 세상을 보여줘서. 아내는 말없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얼마 전 혁이가 수줍은 얼굴로 저희에게 한 아가씨를 소개했습니다. 혁이와 함께 야학에서 공부하는 마음씨 고운 남한 아가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사랑을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가게 2층에 신혼방을 꾸며주었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는 지금 제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평화롭습니다. 친아들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들은 제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란 통장에 쌓인 돈이나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핏줄을 넘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저는 제 퇴직금 5억 원을 모두 잃고 나서야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제게 가장 큰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아들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핏줄보다 더 진한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성공만을 바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노후 준비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작은 무기 하나를 남겨두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가 저와 같이 쓰라린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식의 사업 투자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